방금 소개받은 정현성 교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귀한 그 포럼에 주제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저의 주제는 파괴적 커머스 시대의 기업 대응 전략이라는 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주제를 잡은 이유는 요즘 유통시장은 말 그대로 전통적인 질서와 전통적인 이론이나 전통적인 관행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 그리고 해체 이후에 새로운 형태의 유통시장의 질서가 재편되는 그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해서 온라인 전성시대란 말을 했는데, 지금은 온오프라인의 구분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유통시장의 미래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고, 결국 어떠한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향후 유통시장에서 최후 성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해 봅니다.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유통산업의 현황을 잠시 살펴보고, 특히 코로나와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런 그 핵심적인 영향 요인 두 가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유통 트렌드와 함께 신유통, 다양한 신유통의 흐름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유통 4.0 시대의 기업 대응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통산업 현주소를 한번 보면요,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장기적인 그 성장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특히 인구 구조에서 큰 변화가 있는데요. 고령화, 65세 이상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15% 넘었고 곧 20%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출생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정원이 50만인데 지금 1년에 출생하는 출생아가 27만 정도입니다. 반도 안 됩니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유통시장에서 구매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구매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유통산업에서 온라인으로 갔을 때 그 어떤 역동성, IT와 플랫폼을 이용하는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많은 어떤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구에 큰 문제가 있는데 1인 가구가 또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4인 가구 위주의 제품이나 서비스나 유통 환경이 이제 1인 가구로 좀 바뀌어야 되고요. 또 노인 가구, 그래서 고령화에 대비하는 그런 적극적인 제품 개발, 매장 전략, 또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산업은 몇 년 전부터 특히 오프라인 유통은 상당히 침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성장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대형마트도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백화점도 신규 매장이 나오긴 하지만 또 폐점되는 백화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둘 다 지금 저성장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그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온라인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오프라인은 저성장으로 들어가서 온오프라인의 그 대조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온라인 시장, 온라인 쇼핑이 가장 활발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침투율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 IT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또 통신 인프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또 국토 면적이 좁기 때문에 배송 같은 게 또 원활하고요. 또 소비자들의 니즈가 빨리 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커머스 침투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래서 결국은 오프라인 유통의 구조조정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하겠죠. 품목별로 봤을 때도 여러분 최근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신선식품은 원래 온라인 쇼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신선식품, 음식료 쪽도 온라인 쇼핑 거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겠고요. 모든 카테고리에서 최근 2, 3년 동안에 온라인 거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발발 이후에 온라인 쇼핑이 더 성장하고 오프라인은 더 침체했는데요. 물론 2021년 올해 들어서는 작년 대비 성장률이다 보니까 올해는
오프라인이 상대적으로 올라오고 온라인의 성장률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의 성장세를 봤을 때 온오프라인의 비중에 이제 역전도 가능한 그런 지금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유통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니까 오프라인 비중과 온라인 비중이 지금 거의 5대5 정도까지 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의 비중이 오프라인 주요 업태와 비교했을 때는 5대5까지도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시장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요. 온라인 시장은 사실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종합적인 상품 구세를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부터 그 다음에 전문적인 그런 전문몰,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매입 형태도 있고 또 단순히 중개하는 그런 중개 형태도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플랫폼들이 삼강 체제로 약간 정리가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베이 코리아. 자, 그런데 올해 들면서 여기에 또 상당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쿠팡이 미국의 나스닥이 아니라 뉴욕 증권거래소 NIS에 상장돼 가지고 굉장한 그 자금을 확보하고 또 한국 시장에 지금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베이 코리아가 최근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그룹에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함으로써 온라인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3강 체제의 새로운 강력한 플레이어로 또 신세계 그룹이 등장했고요. 또 카카오도 지그재그를 인수해서 커머스를 강화하고 있고 무신사도 스타일쉐어라든지 이런 인수를 계속해서 힘을 키우고 있고 인터파크는 이런 상황에서 매각을 선언하고요. 또 마켓컬리는 또 상장을 선언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온라인 쇼핑 시장에 지각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021년도에 이런 굵직굵직한 M&A와 또 영토 확장의 투자들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 이후에 아주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목해서 이 상황을 살펴야 되고 아마도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온라인 시장은 선두그룹으로 네이버와 쿠팡과 신세계그룹, 쓱닷컴 이런 쪽이 이제 이베이 코리아까지 인수했기 때문에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추격그룹의 기존의 11번가라든지 또 위메프라든지 티몬이라든지 롯데온이라든지 이런 쪽이 추격하는 그래서 종합몰이라는 차원에서 추격그룹이 되겠고요. 향후에 여기서도 M&A나 어떤 뭐 제휴를 통해서 충분히 선두그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그룹은 특정 카테고리 그래서 뭐 신선식품이나 아니면은 패션이나 이런 쪽에 특정 카테고리를 통해서 전문화하는 그런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의 온라인이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전 세계의 온라인 시장을 한번 살펴보니까 커머스만의 경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검색 포털 플랫폼들이 온라인 쇼핑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SNS,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들도 커머스를 쇼핑 기능을 많이 추구하고 있고요. 또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OTT,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 플랫폼들도 커머스와 결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커머스 시장을 놓고 온라인에 있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그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점점 가고 있다. 이렇게 온라인 시장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장의 미래는 누가 과연 여기서 성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키 석세스 팩터는 뭐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오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에서 코로나와 4차 산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비포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소비 시장은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소비 트렌드가 뭐 여기 나와 있지만 뭐 언택트라는 상황에서 다양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홈코노미라든지 뭐 건강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 뭐 보복 소비라든지 뭐 다양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유통 시장은 키워드를 딱 하나만 꼽으면 언택트가 되겠죠. 근데 이 언택트는
이전에는요 그냥 편리하기 때문에 언택트다 이렇게 의미를 했다면은 지금은 편리, 안전, 재미, 그래서 다양한 가치들이 지금 언택트에 들어가서 언택트가 이제는 굉장히 핵심적인 기본적인 가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이후에 쇼핑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죠. O2O에서 O4로 가속화되고 또 무인 점포, 또 뭐 키오스크,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드라이브 스루, 또 뭐 라이브 커머스, 그다음에 AR, VR 뭐 굉장히 많은 테크놀로지가 유통에 접목돼 가지고 분야별로 경쟁이 일어나고 속도가 빠르게 스피디하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 온라인 시장에 새로운 소비자 계층이 들어오는데 어떤 계층이냐면은 바로 50대 이상의 5060 세대들이 이제 온라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주로 20, 30대, 뭐 40대, 지금은 5, 60대도 굉장히 온라인을 잘 사용한다는. 그래서 온라인의 성장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60대는 앞으로도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온라인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은 더 발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리, 안전, 또 뭐 재미 같은 것도 계속 늘어나고 오프라인은 이제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매장의 컨셉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인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치로 들어가야 되고요. 또 라이브라든지 VR을 통해서 오프라인의 경험을 다른 곳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오프라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향을 잡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와 함께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은 이미 5년 전, 10년 전부터 불어오고 있죠. 그때 4차 산업혁명이 유통산업에 접목되니까 유통 4.0 시대가 됐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으로 뭐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유통산업의 밸류체인의 모든 것들이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효율화되고 또 뭐 무인화되고 또 초지능,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초실감, 초연결돼 가지고 한마디로 유통산업의 그 가치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래서 뭐 다른 표현으로는 데이터와 플랫폼의 시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 4.0은 결국 데이터와 플랫폼 이전에는 뭐였죠? 제품과 매장의 시대였나요? 지금은 데이터와 플랫폼의 시대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이 유통산업과 만남으로써 유통 4.0 시대를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많은 기술들이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유통기업과 활용할 수 없는 유통기업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활용할 수 없는 유통기업은 아무래도 종속될 수밖에 없고 부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고 사실 인공지능을 잘 막 갖추고 있는 기업은 자기들이 매장이 없더라도 아웃소싱할 수 있고 뭐 제휴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전강행실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4차 산업 기술들이 유통산업에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와 4차 산업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작년부터 영향을 주다 보니까 유통산업은 엄청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유통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이 재구축되고 그래서 뭐 외국에 있는 공장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국내에도 있어야 되겠다. 또 뭐 신속하게 어떤 위기 상황에 뭔가 빨리 공급이 돼야 되겠다. 재구축이 되고 온오프라인이 완전히 결합돼서 이제는 온오프라인은 구분이 필요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옴니채널 전략의 고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딥 리테일 그래서 이제는 뭐 고객 세그먼트가 아니라 개인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시장이 바로 고객 세그먼트 시장이죠. 그래서 개인에 대한 분석이 점점 고도화되고 초개인화 시대로 가고 있고 거기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통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정도였다고 치면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우리 유통산업의 모든 사업 요소들이나 밸류체인들이 다 디지털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물류 배송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스타벅스는 모바일을 통한 주문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매장을 통해서 제공 오프라인에다가 IT를 접목하는 것들을 계속하고 있고 또 나이키는 여러분 D2C나 이런 걸 통해서 이커머스 쪽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우리가 유통을
필요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어떤 전략까지. 그래서 우리 사업의 핵심적인 요소를 디지털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통의 이 밸류 체인들은 IT 기술을 통해서 급속도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뭐 제조부터 또 상품 공급,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마케팅 세일즈,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 그다음 마지막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배송까지, 이 모든 것들이 4차 산업 기술을 통해서 혁신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고, 이 기술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많은 기술 기업들이 유통산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기술 기업과 전통적인 유통업체들 간의 협력, 또 경쟁,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온라인 시장이 성장함으로써 그 전통적인 물류 배송 산업이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인 물류 산업에서는 매장까지만 물건을 갖다 주면 되는데, 지금은 고객의 집 문 앞에까지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통적인 물류에서 중요한 요소들과 지금 이제 소비자 중심의 배송에서 중요한 요소들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배송 쪽에 풀필먼트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 산업이 유통산업의 핵심적인 역량으로, 유통에서 핵심적인 역량은 사실은 데이터와 풀필먼트 두 개만 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기 회사의 어떤 역량이나 기존의 포지셔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역량들을 어떻게 잘 내재화할 것인가, 또는 아웃소싱할 것인가, 또 협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리테일 택 시장이, 리테일 테크놀로지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보니까 뭐 자동화라든지 뭐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야의 스타트업들의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한국도 작년 기준 올해 조사를 해봤을 때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고, 이 분야들은 대부분 다 이커머스와 연결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데이터 분석과 연결되어 있고, 대부분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과 유통산업의 결합들이 앞으로도 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파트에서 신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못하겠고요. 주요한 트렌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먼저 라이브 커머스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도 동영상을 보면서 아주 생생한 그런 현장을 체험하면서 주문할 수 있는, 기존에 홈쇼핑이 있었는데 TV 기반이죠. 인터넷 기반으로 오면서 이 라이브 커머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23년에 10조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 라이브 커머스 전문 플랫폼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기존의 플랫폼들도 라이브 커머스를 기본적인 기능으로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 커머스라는 개념이 요즘 나오는데, 미디어 커머스는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 채널과 그 다음에 전통적인 커머스 채널이 서로 결합됨으로써 이제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미디어 채널들이 갖고 있던 컨텐츠를 상품화하거나 미디어 채널에서 커머스 기능을 제공하거나 이런 형태로 가고, 또 커머스 플랫폼에서도 라이브 동영상을 활용해서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을 활용하고, 또 PB 상품 같은 거를 만들어서 동영상 중심의 SNS나 이런 걸 이용한 그런 형태의 마케팅을 실행하고, 그래서 미디어와 커머스도 결합된다.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가장 큰 강력한 온라인 리테일러인 아마존이 전통적으로 이커머스의 강자 아닙니까? 여기도 라이브 커머스를 최근에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월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마트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요즘에 쇼핑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뭐 주로 뭐 조그마한 중소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또 빅 브랜드들이 여기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이스 커머스. 한국에는 아직 보이스 커머스 환경이 잘 형성되지 않았지만 미국에는 보이스 커머스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이스 커머스가 실현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보이스 커머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 목소리로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또 신원 인식이라든지 보안 같은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스 커머스가 기존의 이커머스와 병행해서 우리가 특히 인공지능 같은 걸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지만 구글의 뭐 그 인공지능 그 스피커 이런 걸 이용하고 또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뭐 아마존이나 이런 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인공지능과 이런 그 무인 스피커 같은 걸 이용한 그런 형태의 커머스도 지금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AR, VR 우리가 알고 있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이런 쪽은 이미 유통이나 커머스 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케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가구 업체인데 집에서 가구를 미리 배치해 볼 수 있는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개발을 했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푸드라커 같은 신발도 신발을 우리가 가서 신어봐야 되는데 뭐 집에서 신발을 이렇게 3D 형태로 볼 수 있는 여기 뭐 잠깐 뭐 동영상이 나오겠지만요 시간 관계상 많이 못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띄워서 제품을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서비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최근에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구독 경제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으로 집에서 편리하게 어떤 제품들을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이 서브스크립션이 오래 들면서 굉장히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것 같고요. 영역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가는데 서브스크립션에서 핵심은 바로 큐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큐레이션은 결국 고객 개개인의 취향이나 어떤 형태를 파악해서 그 고객이 가장 원하는 제품들을 이제 보낼 수 있는 역량이죠. 그래서 큐레이션도 결국은 인공지능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미미박스 아닙니까? 그래서 화장품을 한 대여섯 개 정도를 보내주면 고객은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기가 필요 없는 거는 무료 반품을 하면 되고 또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많고 그래서 점점 인공지능과 큐레이션과 고객 서비스가 결합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커머스 채널로 커머스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들은 제조업 입장에서는 요즘 D2C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가 성장하니까 사실 제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판매 기회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커머스뿐만이 아니라 뭐 SNS 채널도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또 오프라인 매장도 제조업체가 직영할 수 있는 그런 매장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D2C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익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새로운 형태 고객들과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D2C라는 흐름이 또 2021년도에 이렇게 온라인이 성장하면서 제조업의 새로운 모델로 얼마 전에 여러분 그 토이즈러스가 부도가 났는데요. 토이즈러스의 패착의 원인은 뭐냐면 자기가 그 온라인 판매라든지 그 유통을 직접 하지 않고 모든 걸 아마존에 의존했어요. 그 아마존 플랫폼 안에서 모든 걸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존한테 모든 걸 다 뺏긴 거죠. 고객도 뺏기고 채널 역량도 뺏기고 다 뺏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사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SNS 채널이라든지 또 오프라인의 플래그십 스토어라든지 거기에 이제 뭐 멤버십 제도라든지 다양한 고객 커뮤니티 같은 걸 통해서 자사가 기획, 생산, 제조, 판매, 유통을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환경적인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된 거죠.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요즘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메타버스 시장에서 유통 커머스가 상당 부분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사실 지금 수익 모델이 저는 없다고 봐요. 아직까지 수익 모델이 없습니다. 결국 수익 모델이 어디 있을까요? 뭐 광고 당연히 하겠지만 이커머스, 콘텐츠 판매 이런 데서 결국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이버에 있는 제페토라는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이미 뭐 구찌라는 이런 브랜드들이 그 안에서 가상의 아이템을 팔고 있고, 그래서 그 무형을 팔고 있고 또 디센트럴랜드에서는 도미노 피자가 온라인에서 파는데 사실은 오프라인과 연계해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그거를
물건을 살 수 있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라든지 뭐 이런 많은 그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앞으로 이커머스를 강력하게 시행할 것 같고, 그러면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도 메타버스 안에서의 커머스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통 4.0 시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온오프라인은 이제 구분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들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제가 한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회사나 제조업사의 오프라인 매장은요, 철저하게 우리 브랜드를 고객에게 알리고 또 우리 제품을 고객이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제품을 판다기보다는 체험을 판매하는 그런 매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는 요인 중에는 매장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매장에서 애플 브랜드를 체험하게 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스타벅스도 고객 체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매장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최근에 월마트가 굉장히 회복을 많이 했는데, 월마트가 아마존에 뒤지고 있었는데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월마트가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시키는 쪽에서 역량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존은 가지고 있지 않는 역량이죠. 그래서 이 월마트는 집으로 가정에 그 거실까지 들어가서 배달을 해주거나 또 직원들이 전 직원들이 배달하거나 자율주행차 이런 걸 통해서 드론이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월마트가 배송 시스템에서 효율성을 보여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의 새로운 형태. 예. 그다음에 또 일본에는요, 여러분 일본은 전 세계에서 오프라인이 가장 셉니다. 오프라인에 아직도 90% 이상 차지하는 시장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이 트라이얼 킥이라고 하는 슈퍼마켓 가보니까 중소 슈퍼마켓이죠. 여기가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뭐 100% 셀프 계산을 하고요, 또 실시간 전자 가격이 표시되고 또 고객의 움직임을 천장 카메라로, 그래서 피지털이라 해서 오프라인 매장이지만 굉장한 기술을 통해서 고객을 락인하는 그런 전략들을, 그래서 옴니 채널이나 스마트 점포 이런 방향은 굉장히 중요한 방향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여러분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자기 회사를 우리는 데이터 회사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는 유통 물류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데이터 회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데이터와 이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집중하죠. 그리고 미국에도 쇼피파이처럼 그 판매자들이 판매할 수 있는 일종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지금 굉장히 유통시장에서 강력한 그런 어떤 레이어를 형성하고 있는데, 결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유통 제조를 불문하고 뭐 대형기업 중소기업 불문하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오프라인 유통은 제품을 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고객 체험을 제공하고 이 제품 판매와 관련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RAS라고 하죠. Retail as a Service. 리테일은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판매하는. 제품 판매는 어디서 하면 됩니까? 온라인에서 하셔도 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언제 어디서나 사실 제품 구매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장에 왔다는 말은 특별한 경험이나 서비스를 주고 집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매장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 이게 서비스형 유통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조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키 사례처럼 D2C 역량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 오프라인의 구분이 없는 것처럼 제조와 유통의 구분도 없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가 유통을 다 할 수도 있고요, 유통도 PB를 통해서 제품을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D2C 판매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이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신유통을 넘어서 신제조. 그래서 우리는 고객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를 바로 제조 쪽에다가 바로 넘겨서 제조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이미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새로운 역량을 좀 키울 필요가 있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소비 세대 중에서는 우리는 앞으로 MZ 세대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MZ 세대가 지금 구매력이 없다고 무시할 수 있는데 5년만 지나면요 굉장한 구매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무신사 같은 경우는
요즘 이대남이라고 하죠. 예.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대남에 집중해서 비즈니스를 엄청나게 키웠고 지금 이대녀 뭐 하여튼 계속 고객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구찌와 루이비통도 명품이지만 20, 30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또 포커폰 게임 만들어 가지고 20, 30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미래의 우리 회사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나 유통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5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의 간단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